자, 이어서 시작할게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영상에서 조금 잘린 부분들이 있었지, 얘들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크게 막 영향이 있진 않아요. 자, 생물은 항상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거를 이제 따로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같이 묶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작년까지는 따로 떨어뜨려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냥 올해는 같이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할게요. 자, 일단 자극에 대한 반응은요. 생물은 환경 변화에 대한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극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여 생명체를 보호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를 볼게요. 이 단어는 핵심적인 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단원에서는 예시를 주고 여러분들이 이 현상에 대한 정의를 찾아내는 게 일반적인 문제 출제 경향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지렁이가 빛을 피해서 이동한다. 빛이라는 자극이 있고 자극에 대해서 지렁이가 이동을 하는 게 바로 반응이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식물이 빛을 향해서 굽어서 자란다. 이것도 역시 빛이라는 자극에 대한 굽어 자라는 반응. 그래서 식물을 키우실 때 햇빛을 골고루 받게 하기 위해서 며칠에 한 번씩은 화분의 방향을 계속 바꿔줘야 된다고 옛날에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어요. 이때 순간적으로 손을 뗀다. 자극은 바로 뜨거운 물체죠? 그리고 손을 뗀다가 반응이 될 거고요. 자, 미모사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미모사에는 잎에 다른 물체가 닿으면 잎이 오그라든다. 자, 이때 접촉이라는 자극이 되고 잎이 오그라드는 게 바로 반응이겠죠. 그리고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커진다. 동공의 사이즈가 반응이 되고 자극은 바로 빛의 유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상성의 예를 보겠습니다. 항상성의 정의부터.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체내의 환경 변화에 대해 생물이 항상 정상 범위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선생님은 이거를 좀 편하게 외우려고 어떻게 했냐면 항상 똑같이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외웠었어요. 그래서 항상성이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항상성은 정말 생물에서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성의 예를 보시면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 자,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수분 양을 항상 똑같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죠.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언제나 체온이 36.5도로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울 때는 땀을 흘려서 증발 현상을 이용해 체온을 떨어뜨리게 하죠. 그리고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으로 혈당량이 조절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밥을 먹으면 당량이 갑자기 너무 증가하게 돼요. 이 당량이 너무 증가하게 되면 내 몸에서는 항상 똑같은 성분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당량이 너무 높아지니까 얘를 낮추기 위해서 바로 신경계와 내분비계, 즉 호르몬의 작용으로 혈당이 조절돼요. 즉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이 인슐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 먹은 직후에 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는 발생과 생장이라는 현상인데요. 자, 다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통해 구조적이고 기능적으로 완전한 개체가 된다.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고 세포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 그리고 생장은 세포 분열을 통해 몸이 커지면서 성체로 자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발생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통해서 수정란을 만들었어요.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막 나날이라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올챙이라는 유생 시기를 지나게 돼요. 얘네들이 이제 뒷다리 쑥, 앞다리 쑥 나오고 꼬리 잘라지면서 어린 개구리 하나의 완전체가 되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바로 발생이라고 해요. 그럼 이 어린 개구리가 당연히 사이즈가 커지고 어른 개구리가 되겠죠? 이 어른 개구리까지 되는 과정이 생장이라고. 차이 아시겠나요? 조금 더 하나의 예를 또 들자면, 자, 수정란이 나날을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 있는 뭐 배아, 태아 시기를 지나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럼 이 아기가 커서 성인이 됐다, 사람이 됐다, 성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정란에서 아기 이 시기까지를 바로 발생이라고 보는 거고 아기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을 불려나가고 키도 크는 이 과정까지 여기 이 두 개의 과정까지를 바로 생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발생은 한마디로 세포 수를 막 증가시키면서 하나의 어떤 모양새로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장은 부피를 막 팽창, 부피와 길이 생장을 통해서 뭔가 성인, 완성이 돼가는 거, 성체가 돼가는 거. 네. 그래서 발생이 조금 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생식과 유전 현상입니다. 생물은 생식과 유전을 통해서 종족을 유지하는데요. 생식은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생식은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성생식은 당연히 성이 없는 생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예로 나온 이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이게 바로 무성생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법이나 출합법, 영양생식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효모가 있어. 효모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이제 자손을 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랑 똑같은 개체가 이렇게 호흡으로 자라나게 돼요. 호흡이 이렇게 다 커지면 딱 떼내어서 두 개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무성생식은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성이 두 개가 만나서 다른 개체가 태어나는 이런 의미의 생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성생식의 최대 단점은 환경 변화가 심해지면 그냥 다 전멸할 수도 있어요. 자, 유성생식은 사람의 생식세포 수정을 통해서 자손을 만드는 거. 그래서 사람의 유전 현상, 즉 두 개의 성이 존재하는 것,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인해서 수정란이 생겨나는 게 바로 유성생식이죠. 이거는 당연히 에너지가 너무 소모적이에요. 왜냐하면 배우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쓰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환경 변화에서도 하나의 개체 이상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도 절대 죽지 않는 파워 사람이 나타나면 코로나에 의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코로나는 사실 이제 치사율이 높지 않죠. 치사율이 엄청 높은 병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강력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해지기 때문에 즉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성생식에서의 최고의 장점은 전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 현상을 보시면 생식을 통해서 어버이의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어 유전 형질을 이어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의 모습이 누구랑 엄마랑 아빠랑 어느 부분이 닮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모두 유전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건 예시가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렇죠? 자, 적응과 진화 마지막입니다. 50분 수업할 때는 그렇게 지루한지 몰랐는데 동영상 수업 좀 지루하죠? 네, 거의 10분이 다 돼가네요. 마지노선 10분이요.
자, 생물이 환경에 적응을 나가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적응이라는 것은 생물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와 기능, 생활 습성 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진화라고 하는 거는 환경에 적응한 결과 유전적 구성이 변하고 형질이 달라진다. 즉 생물의 모양과 형태가 달라져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이다. 적응과 진화는 일반적으로 두 개를 떨어뜨려서 구분하지 않아요. 조금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응과 진화는 언제나 세트로 예시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예를 볼게요. 얘가 또 중요해요. 뱀은 아래턱이 분리돼서 큰 먹이를 먹기에 적합하다. 이건 진화의 결과인 거죠. 자, 가랑잎 벌레는 포식자 눈에 띄지 않게 나뭇잎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다. 그래서 나뭇잎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형태로 결국 진화되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나 봐요. 건조한 사막에 사는 캥거루 쥐는 진한 오줌을 소량만 배설해 불의 손실을 줄인다. 자, 원래 이 쥐는 사막에 살지 않았다면 평소대로 오줌을 배설했을 텐데 사막이라는 기후에 적응을 했고 진화 과정을 통해서 물의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죠. 자, 사막여우는 북극여우에 비해서 몸의 말단부가 커서 열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종의 여우였어요. 근데 사는 곳이 달라져서 각각의 환경에 적응하고 그 모습이 달라져 진화를 하게 된 거죠. 네, 유전적 풀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서 물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증발을 줄이는 거죠. 즉 수분 부족에 대해서 적응과 진화를 한 거예요. 자,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들은 섬의 먹이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한 결과 부리 모양이 섬의 환경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는 거. 핀치새는 원래 다 똑같이 생겼는데 섬의 모습에 따라서 부리가 크네, 부리가 기네 이런 식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적응과 진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6가지의 특징을 다 봤어요. 6가지 다시 보시면요. 네, 6가지 예시 보시면 첫 번째 뭐 있었죠? 세포 있었어요. 두 번째 뭐 있었죠?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자극에 대한 반응과 그 다음에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발생과 생장. 다섯 번째는 생식과 유전. 여섯 번째는 진화와 적응. 이렇게 총 6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나는 생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랑 가장 큰 예로 이제 드는 게 종류석을 많은 예로 듣거든요. 종류석은 길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물이 아니죠. 그 생물이 아닌 첫 번째 특징에서 바로 반박이 가능해요. 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뭐 동화작용, 이화작용, 물질대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밑에 4, 5, 6번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